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찐시황 오늘 시간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압구정보무점 장시영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저희들이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좀 불안감에 좀 잠을 설치는 시장인데 우려와는 달리 오늘 시장은 좀 큰 폭의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넘는 퍼센테이지로는 3% 넘는 반등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거래소는 22포인트, 1%가 조금 넘는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외국인이 2,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1,300억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이 반면에 거래소 코스닥을 1,800억과 2,400억 규모로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좀 견인을 했고, 기관은 거래소는 소폭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1,1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다 상승을 했었고요. 다 빨간불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7%, LNF가 8%, 에코프로비엠이 대략 5%가 넘는 반등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투심도 좀 좋게 들어오는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주를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인텔에서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그 DDR5가 적용되는 서버용 CPU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기사를 좀 보면서 좀 같이 말씀드릴 텐데, 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소폭 반등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IRA 법안 관련해서 어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내용이 좀 오고 가면서 좀 기대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9월 글로벌 판매 실적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뭐 핵 관련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그러지 않고 또 차라리 그랬으면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붕괴가 되고, 그리고 연준이 정책 방향을 좀 바뀌면서 급락 이후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심리적인 어떤 바닥을 좀 잡으면서, 심리적인 바닥을 잡으면서 박스권 장세를 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래소 차트로만 본다고 기술적으로만 좀 분석을 하자면 여전히 하향 추세대 속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200선을 기준으로 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에 섞인 이 전망을 조금 해봤었고, 지난주부터. 그리고 뭐 금요일 시장에서도 금요일 이 라이브 시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었죠. 반등이 좀 나왔었고, 금요일 방송 이후에 나머지 현금을 다 투입을 했다가 결국 이제 어제 오전 중으로 좀 물량을 좀 줄여놨고, 오늘 사실은 관망을 좀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그대로 관망을 했었고요. 2200선을 기준으로 해서 61선 기준이 2400, 많으면 2400, 그리고 적으면은 2300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마무리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어떤 정책 선회가 없고, 물론 인플레이션, 연준은 지금 사실은 연준의 어떤 피봇 데이터가 좀 바뀌고 연준의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려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2%로 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 그냥 2%가 되면 금융위기가 오든 시스템 리스크가 오든 뭐가 오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 이 부도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신용 위험이 좀 커지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이 얘기들도 좀 오갔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었던가요? 그래서 유동성과 신용에 좀 문제가 없다, 자산 규모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2008년도 이후에서 도이치방크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신용 리스크에 대한 걱정들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았었고, 크레딧 스위스 같이 이 글로벌력의 좀 큰 은행들이 그런 위기설에
휩싸이는 것부터가 경기 침체라든지 유동성을 좀 줄이면서 어떤 이 신용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이 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은행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는 블랙스완이라고 보다는 회색 코뿔소가 돼버린 거죠. 그런 위험들이 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한번 급락을 하고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서 연준이 정책의 변화를 둘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이 2%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리 방향을 좀 바꿀 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75p 또 50bp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될 거고, 물론 8월 CPI 데이터 이후에 9월 CPI가 10월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9월 CPI가 8월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10월, 11월에 어떤 금리 인상의 강력함에, 그러니까 강도 조절에 대한 어떤 기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요 하향 추세를 벗기려면 사실은 요 지금 윗선에 있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올라왔을 경우에 2400선에 딱 맞닿아지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올라왔을 때 맞닿고 빠진다고 하면 저점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면 실은 이 상황에서 2400 언저리 부근에서 맞고 떨어지고 저점을 차라리 더 낮추는 게 아니라 2200선에서 지켜주면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시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고점을 뚫고 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선 부근을 뚫어서 2400을 뚫고 2500, 2600까지 바로 달린다고 한다면 하향 추세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우선적으로 9월 CPI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발표되고 큰 폭으로 떨어져서 발표가 되고, 연준이 이번 금리 정책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그러니까 75bp가 아닌 50빅스텝,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그리고 호주가 사실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 섞인 어떤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에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연준도 그에 맞춰서 CPI에 대한 어떤 이 발표치를 보고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2600까지 뚫으면서 하향 추세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서 저점이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저점은 2200선으로 기준을 보시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연준이 지속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고수를 하고 75p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박스권으로 진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등이 나와서 바로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의 선을 벗겨내고 2600까지 가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사람이고요. 만약 그렇게 간다고 했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2400선에서 연준이 9월 CPI가 조금 8월보다 좀 높게 나와서 자이언트 스텝을 고수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2134.77포인트 아래로도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2300에서 400 정도까지는 이번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좀 깔아놓고, 거기서 2600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니 혹여라도 2400선까지 왔었을 때 내 포트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번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추세는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상승 추세가 오랜 시간 동안 좀 지속돼 왔고 이 하락 추세도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아직 기술적으로 어떠한 변고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성을 깨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중간의 자리에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횡보하는 장세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라도 2600선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이전에 내가 못했던 부분들, 내 포트에서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고 2600까지 간다 하더라도 다시 추가적으로 추세를 갖고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10, 11, 12 이 4분기에는 여러분들이 내년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재정비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5분기 연속 하락한 경우는 있어도 6분기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어떻게든 상승으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상승의 폭을 맥시멈 2600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이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저항으로 작용하는 상방 저항으로 작용하는 지수대는 2400선 정도로 보시고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좀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00년 IT 버블, 그리고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는 그 볼커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견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오는 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이 표현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떤 2134.77포인트도 사실은 바닥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지지대로 좀 생각을 하시고, 2334가 완벽한 지지대가 된다라는 있던 생각도 하진 않습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경계심을 늦추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번 찍고 올라왔으니 이 찍고 올라왔을 때 마지막이 어디냐,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리포트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5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9월 완성차 도매 판매에 대한 이 수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매 판매는 24% YOY 증가를 했습니다. 내수는 5.7, 글로벌 도매 판매는 35만 5천 대였고, 내수 도매 판매는 5만 7천 대. 그래서 24%, 30% YOY 증가를 하였고요. 전기차 판매가 내수에는 전년 대비해서 90%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 늘어난 수치고, 아이오닉과 GV6 이쪽의 판매 대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15% 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도매 판매가 굉장히 좀 11% 좀 증가를 했고요. 내수 도매 판매 역시도 12%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전기차 판매는 28% YOY 증가한 5천 대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 현대기아차 완성차 업계의 어떤 판매량 감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고민은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 것이지만, 4분기 또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좀 더 올라가죠. 다른 이 브랜드의 차종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줄어들 것이고, 현재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판매량이 예상 수준이거나 소폭 좋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여전히 낮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3분기를 지나서 4분기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IRA 법안 관련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부분도 보면 이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오히려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도 오히려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해서 더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조금 시사할 만한 점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수치가 잠깐만요. 요거보다 다른 리포트로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전용 모델 EV6 그리고 현대차의 EV 두 합산해가지고 현대기아차 합산 전기차 전용 모델 출하가 19,674대였습니다. 그러면 MOM 대비해서 45%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비중에서는 MOM 대비 0.8%가 증가를 한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 시사할 만하다라는 점이거든요. 물론 이제 글로벌 판매 쪽으로 가다 보면 국내 판매와 미국 판매를 합치면은 조금 소폭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크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하락 그리고 사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에는 현대차가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 중에는 가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워버린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지워버린다고 하면 대형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삭제해버린다고 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하락 구간에 접어들기 전에는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추세를 좋게 타고 있었고 상방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물론 그 뒤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같이해서 동반 하락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이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과도하다.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400포인트 정도까지 지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20만 원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또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17만 8천 원, 18만 원 언저리, 18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로 충분히 좀 접근을 해 보셔도 될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6.2%, 삼성중공업 2%, 대우조선해양 8%, 미포가 6.7%,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수주를 2조 원이 넘는 수주를 좀 달성을 했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도 한화로 대주주가 좀 선박김이 되면서 조선업 자체가 어쨌든 돈을 빌려서 선박 건조에 들어가는 자금을 부채로 좀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용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화라는 대주주를 만나게 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됐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주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 선박 건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외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아무런 어떤 리스크 없이 더 많은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 화학, 철강, 정유 이 4개 업종 같은 경우는 실은 시크리컬 업종의 가장 큰 형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선행지수가 언제 다시 턴어라운드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때는 실은 수익률 게임으로 별반 우리 이 포트에 도움을 줄 수는 없거든요. 지금부터 2년, 3년을 준비해서 2년, 3년 뒤에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경기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지수가 예전 2004년도, 그러니까 05년 IT 버블을 지나서 04년부터 07년까지 3년 추세 상승을 만들어낸 구간이 나오면, 지금부터 준비를 2, 3년 해서 그때 나는 추세대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의 대장주를 찾고 싶다. 그게 내가 만약에 조선주라고 생각한다면 2년, 3년 정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조선주를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에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고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지속적으로 우리 좀 괴롭힌다고 한다면 아직 조선주는 힘을 발휘할 때는 아닙니다. 경기선행지수가 다시 돌아올 때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좋아지는 시기가 오지 지금 당장에는 수주라든지 또는 실적이 개선된다라든지 이런 신호들만 우리한테 줄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언제는 조선주를 내가 본격적으로 사서 좀 기다릴만 하냐. 삼성중공업으로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은 스윙 전략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장세를 좀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 아래 이 5,000원, 이 5,200원, 5,000원대를 지지선으로
저항이 6,000원이 넘어가는 가격대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으면 삼성중공업 지금 사셔야죠. 그리고 다시 6,000원 언저리가 오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이 추세, 이 박스권을 뚫고 추세를 만들어서 2007년도로 돌아가 볼게요.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죠. 자. 이런 긴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처럼 이런 긴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요때 사서 내가 2, 3년 계속 기다려가지고 자, 사는 것도 사실 이때쯤 2004년, 5년의 바닥을 잡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느 구간에 있냐면 조선주의 어느 구간에 있으시냐면 삼성중공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요 구간쯤에 있으신 거예요.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구간이 요 정도 구간인 거거든요. 요 정도 구간인데 이 구간 다음에 요 구간을 이 상승을 먹으려고 한다면 아직 그렇죠. 요 구간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2년, 3년 정도의 큰 어떤 기다림의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 구간을 다 기다려서 이 긴 추세의 상승을 여러분들이 좀 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지금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3년, 4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2년, 3년을 기다리고 또 3년을 기다려야지만이 이 긴 추세의 상승을 조금 여러분들이 수익을 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6년 동안 이 주식을 앞으로 들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과거의 히스토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빗대어서. 6년 동안 이 주식을 가지고 기다려야 수익이 나는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까요? 6년을 다 가지고 기다린다고 가정할게요. 2,300원에 사서 고점이 41,000원이니까 뭐 한 20배 정도 나는 거죠. 그죠? 그 20배를 온전하게 내가 6년 기다려서 먹을 자신이 있으면 지금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일단 현금 보유를 하고 다른 종목에서 스윙도 좀 하고 삼성중공 스윙으로 좀 가져가고 그럴 전략으로 가져가실 거라면 3년 정도는 그냥 현금 보유하시면서 박스권 매매하시고 다른 개별 종목군들 중에서도 박스권 매매하면서 충분히 더 많은 수익률을 챙겨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사실은 내 잔고에 거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2,300원에 사서 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잔고에 변화가 없어요. 물론 2,300원에 사서 5,000원에 파는 구간도 나옵니다만 5,000원에 파는 구간이 나오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2년, 3년인데 뭐 그렇게 그 정도 매매를 하시고 좀 버리시고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크게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조선주를 건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황만 하더라도 사실은 01년도부터 02, 03년도까지 2년의 기간입니다. 요 기간만 하더라도 2년의 기간이고 2년의 기간 뒤 이어서 이제 2003년도부터 경기선행지수가 다시 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2004년도를 지나서 쭉 올라가기 시작, 대세 상승상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시작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요 기간에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쓰는 것보다는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선주를 사야 될 시기는 그냥 월봉으로 볼게요. 좀 너무 기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선주를 사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매매를 하시다가 요 구간은 버리셔도 됩니다. 사실은요. 버리셔도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 시간은 14,000원, 15,000원 구간에서 4만원까지만 먹어도 내 포트에서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날 거고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만한 또 내 계좌가 크게 불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장기 투자하실 것이면 6년 기다려서 20배를 다 드시고 그 6년 동안 그냥 삼성중공 하나만 바라보시면서 20배를 다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포트에 깔아놓으시고 그냥 6년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20배 날 수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빅 사이클이 올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배 이상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 여러분들의 자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요 구간만 나는 먹겠다. 그래도 4배, 5배고 다른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들로 좀 나눠가면서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셔도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지금 경기선행주가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는 내가 여기서 진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풀매수를 질렀어요. 또는 20% 30% 대량으로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원 갖다 다시 떨어지면 내 포트는 제자리입니다. 다시 제자리거든요. 수익이 날 수가 없으니까 경기선행지수의 움직임을 보시고 저점을 확인을 하시고 그때부터 담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허락을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반도체 쪽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서가 아니고요. 사파이어 래피즈를 곧 출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한국 반도체주를 담아라 라는 희망적인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용 CPU인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임박됐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DDR4가 팔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코어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는데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있는 DDR4를 바꿔서 다른 DDR4로 바꾸고 또 증설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증설에 좀 돌입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만 있을 뿐이고 DDR4에 대한 어떤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DDR5가 출시가 됐으니 그것들을 좀 써줘야 되는데 그것과 호환되는 CPU가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서버용 CPU가 고부가치 DRAM DDR5를 지원한 유일한 프로세스였고 작년 하반기에 양산 예정이었는데 수차례 출시가 연기됐습니다. 근데 조만간 작업이 끝나고 곧 출시될 것이라고 봤겠다면 연내 출시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연말부터 DRAM 메모리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이 좀 있을 거고, 그 수요에 의해서 가격들이 좀 꿈틀꿈틀 할 거고, 삼성전자 실적도 내년에 아주 비관적인 상황이 아닌 메모리 쪽에서의 어느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고부가가치 이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게 받쳐주고, 파운더리 사업도 맞물려서 사실은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수율도 좀 잡히고 TSMC와 이 견줄만한 이 3나노 이 공정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독주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부터 박스권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실은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까지 독주가 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지수가 버티면서 이게 이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 4분기에는 DDR5 비중이 DDR4 비중을 넘어설 것으로 좀 관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긍정적인 희망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쪽에서도 13세대 코어 프로세스죠. 이게 랩터 레이크인가 그렇죠. 12세대가 엘더 레이크고 13세대가 랩터 레이크죠. 13세대 CPU, 그러니까 데스크탑 PC용, 그냥 우리 이 노트북 같은 이런 노트북에 쓰이는 컴퓨터용 코어 프로세스도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달 20일에 출시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아마 서버용 사파이어 래피즈도 일단은 데스크탑용을 먼저 출시를 하고 11월, 12월 중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도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는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조금 물려 계시고 삼성전자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은 DDR5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해결되고 DRAM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조심스럽게 삼성전자의 바이앤홀드 전략, 그리고 이게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간다 하더라도 200일선을 빠르게 뚫어서 7만원, 8만원, 9만원을 확 넘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내 포트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대형주 중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는 슬슬 때가 되지 않았나,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는 고민을 해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계속 있어서 잠깐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네이버 카카오도 이건 정말
제가 항상 최악이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 타야 되나요? 뭐 종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네이버 카카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요 랠리 구간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하락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할 때고, 물론 이만큼 올려놓은 대형주들이 바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을 실어서 올려놓은 대형주를 한 방에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죽여놓고 그냥 여기서 계속 다 죽여놓고 이 구간에서 다 죽여놓고 끝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려는 줍니다. 근데 그 올려주는 시기가 과연 지금이냐, 지금 시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물을 타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월봉 기준으로 더 이상 추가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몇 번 더 붙여주는 구간들이 나와야지만이 쌍봉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월봉 기준까지도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것은 사이클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어떤 뭐 종목들, 지금 플랫폼 종목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들에서도 뭐 다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메타도 마찬가지고 다른 플랫폼 업종 주식들도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단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센티멘트 자체, 또 업황의 변화 자체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좀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죽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자, 절망적인 모습은 비슷합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좀, 물론 이제 금융위기라는 특별한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다 상승하는데, 조선주들은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의 국면을 좀 맞았었죠. 근데 요 구간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2008년 11월부터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2009년 11월까지 1년여의 시간이 좀 필요했거든요. 1년의 시간이 좀 필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자, 이번 달이 바닥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그냥 이거는 단순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뭐 데칼코마니는 아니겠지만 가장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업황이 턴할지, 언제 센티멘트가 변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실적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네이버 외틈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난리예요. 해외 유럽 시장에서도 좀 난리고, 네이버에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 다 좋아요. 좋습니다만 당장의 차트, 당장의 심리적인 어떤 이 개선이 없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은 고평가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성장성은 지금의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 국면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해주는 시점이 되든지, 아니면 경기 선행 지수가 턴어라운드하고 인플레가 잡히고 연준이 조금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라도 보내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물 타야 되고 앞으로를 준비를 해야 된다. 1년 동안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 그렇게까지 꼭 하실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일단 내가 물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물려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물을 타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과연 이 종목이 언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것이냐를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탈 때는 항상 추세를 갖고 올라왔을 때 타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 현대중공업을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 기다리고요. 월봉이 이런 어떤 기다리는 장세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좀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 월봉이 적어도 최저점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상 나오는 월봉 기준으로 5개월 연속 상승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때, 그때는 추세를 다시 돌리려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때 물을
급하게 타셔도 또는 과감하게 물을 타셔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 그 기술적인 부분에 심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바닥을 꼭 잡겠다, 이 바닥을 꼭 잡겠다 절대 못 잡습니다. 여기서 더 물타기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물타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분할 매수라고 착각하시는,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그냥 물려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더더욱이요. 그리고 이 일련의 구간을 버티셔야 되는데, 요 구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소모하시고 1년 동안의 구간을 버티신다면 못 버티실 것 같은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현금을 좀 들고 계시고 보유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현금을 추가적으로 좀 들고 있어 보시고 확실한 구간에 진입을 해서 확실하게 빠져나오자라는 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는 시간에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럼 1년이 지난 시간이 아니고 2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3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급하게 네이버 카카오를 물탈 시기는 아니다. 그냥 선전은 하지 마시고요. 쌍봉은 무조건 좀 그려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제가 너무 사기꾼 같으니까 쌍봉을 그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은 그런 어떤 개별 종목들은 다릅니다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10위 안에 들어있는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이렇게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없애버리지는 않고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 공매도도 좀 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상승은 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요때 이제 쇼커버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상승한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요. 요때 일부 물량을 좀 줄이시는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사실은 이거 상승해봐야 요 하락한 만큼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이때 혹할 수 있거든요. 혹할 수 있습니다. 쇼커버 들어오면서 대량으로 확 올라올 때 혹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출렁 거리면서 정작 내가 원하는 요만큼의 요 구간까지 올라오는, 요 정도 구간까지 올라오겠죠. 물을 타면 요 가격대까지 올라오는 시기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고려해안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고려해안 모양이 좋습니다. 근데 그 최씨일가하고 장씨일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그게 계속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에 영풍이 따로 진입을 합니다. 고려해안이 하고 있는데 고려해안을 지배하는 그룹이 영풍그룹이죠. 여기가 장씨고 고려해안이 최씨잖아요. 두 회사가 지금 나눠서 단독이죠. 근데 지금 영풍 쪽에 대주주들이 이 백기사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지분 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업까지 완전히 사업까지 따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죠. 왜냐하면 영풍이 대주주로 있는 고려해안이 최씨일가가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LG화학과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풍이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한 지붕 아래, 물론 이제 이 가족이 살고 있으면서 따로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지만 사업까지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별개의 어떤 이 독립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 생각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영풍이 아예 고려해안을 싹 다 집어 삼키려는, 또 계열 분리를 하는 이런 얘기들도 조금 고려해안을 들고 아예 독립할 수 있는 계열 분리 설들도 좀 있죠. 그래서 최씨일가 측에서는 하나그룹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를 하고, 장씨 측에서는 코리아서키트 영풍그룹 회장의 개인 HC를 통해서 고려해안 지분을 장내 매수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고려해안의 어떤 우호 지분, 최씨일가든 장씨일가든 우호 지분을 매수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해안은 이번 반등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상의 수익률을 돌려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지리칼도 그랬죠. 물론 이제 그 이슈가 끝나면 주가는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 나락으로 가는데 올라갈 때는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어떤 두려움도 주지만
큰 폭의 어떤 상승을 좀 보여주니까 이런 시기에 사실은 이런 어떤 수익률 상승률을 주면 레포트가 확실히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끝나고 내일 시장 다음이면 저희는 이제 월요일 시장은 안 열려요. 금요일 미국 시장과 월요일 미국 시장에 어떤 변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지수의 하방과 상방을 정해놓고 계시면 뉴스 악재가 나오는 뉴스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 가격대가 오면 한 번은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가격대는 반등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이번 반등이 저는 어느 정도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급락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어떤 모습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반등이 나오면 2,400까지는 2,300에서 400 정도까지는 다이렉트로 좀 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주말을 조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 때 나왔던 종목들 못한 것들 먼저 지난주에 먼저 그 더구전자 말씀드렸잖아요. 더구전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더구전자 요 하락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세게 하락한 부분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더구전자가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먼저 보고 가시죠. 단기 보고서부터 보시면 그 모바일, 그러니까 그 핸드폰 카메라 모듈에 장착되는 이 발음이 안 돼. 스티프너라는 카메라 모듈 이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브라켓이라는 또 부품을 만드는데, 이 스티프너가 뭐냐면 이물질 침입으로 인한 내부 손상을 방지하고 전자파 여파가 탁월하여 전자파로 인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거고, 브라켓은 모듈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소형화 슬림화를 구현해주는 제품입니다 거죠. 이게 뭐냐면 그냥 얘네는 그 프레스 성형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품, 이 완성품의 겉부분에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모양을 성형해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카메라 이렇게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 옆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세팅 같은 거 붙여줘가지고 보호해주는 이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스티프너는 카메라 모듈 하나당 1개가 들어가고요. 브라켓도 카메라 모듈 하나당 1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트리플 카메라가 3개잖아요. 그럼 3개면 3개가 들어갈 거겠죠. 스티프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브라켓은 어쨌든 하나만 들어가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멀티 카메라까지는 대응을 했습니다. 멀티 카메라까지는 대응을 했고, 실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리플 카메라로 이 아이폰이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보급형 제품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프리미엄 제품들은 기술이 바뀌면서 이 회사도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4에도 적용을 시켜서 아직 들어가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아마도 보급형 제품, 저가형 제품의 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증산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저가형 제품에 대한 어떤 이 매력, 이 저가형 제품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인데, 이 증산 관련해 가지고는 프리미엄 제품에만 집중을 하고 저가형 제품에는 일단은 집중을 안 하겠다라는 애플의 어떤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형 제품 관련된 어떤 출하라든지 판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실은 실적에 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품사들은 9천만 대 이 물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간으로 좀 9천만 대 팔려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저가형 제품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많이 팔려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을 애플이 좀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반등이 쉽게 나올지는 애플의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입장이 어쩔지 이렇다 저렇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NC
자, 홍시님이 NC소프트 말씀하셨어요. 61만 6천 원인데 언제 물 타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50% 정도 물려 있으신 것 같죠? 자, NC소프트 모르겠습니다. 30만 원 요 가격대에서 앞서 네이버 카카오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한 1년 정도를 옆으로 횡보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 언제 타실까요? 1년, 2년 뒤에 타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 타셔가지고 평단 모르겠습니다. 45만 원까지 낮추시려면은 얼마를 사야 될까요? 61만 6천 원인데 평단을 45만 원까지 낮추시려면은 꽤나 많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45만 원까지 반등 나오기도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물을 타서 빠져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 탈 수 있는 자금을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든지 아니면 1년 정도를 기다리셔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물을 타시든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종목들을 물 타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몇 개 종목들 좀 빼놓거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고 어쨌든 게임도 플랫폼과 관련된 따라고 보시면 저는 아직까지는 물 타는 구간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수연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뱅크도 지금은 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33,000원 그러면 요렇게 빠지는 요 구간대에서 저점이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 구간대쯤에 그쵸? 요 구간대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정도는 단기적으로 물을 타셔가지고 61선까지 뭐 만약에 반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2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5% 정도는 이번 반등에서 혹여라도 나올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물을 타고 보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25% 정도, 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면 좀 비중을 좀 줄여보고 싶어요.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장점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대출 잘 되고, 대출 이자율 낮고, 이런 부분들에서 카카오뱅크를 많이 썼는데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서 대출 수요는 줄어들 수도 있고 앞으로는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상증자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자본 조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질 텐데 그 부분이 카카오뱅크가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주주들한테 다시 한번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상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들도 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기존에 투자했던 회사들도 이제 엑시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하는 것들은 시중은행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편리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하는 것들도 이제는 시중은행들도 그러한 어떤 플랫폼들을 다 가지고 편리하게 이체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어떤 전산 관련된 내용들을 굳이 카카오뱅크의 대출의 편리성 그리고 대출 금리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라면 그러니까 가능합니다만 25,0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그 부분을 노리고 물을 타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는 건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저라면 오히려 그냥 손절을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에이스테크 통신 장비주들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뭐 차트가 진짜 이 어떤 모멘텀을 한번 잃은 차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모멘텀을 잃은 차트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모멘텀을 잃은 차트들은 다 하나같이 똑같죠. 그렇죠? 이 투심도 잃어버리고 모멘텀을 잃어버린 한순간에 잃어버린 종목들의 차트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도 모멘텀을 완전히 좀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쓸 것 같고 업황의 사이클이 한 번은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업황의 사이클이 이때 피크 아웃을 치고 지나갔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고요. 이는 대형주도 아니기 때문에 쌍봉을 그릴 수 있다라는 확률을 논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 쌍봉을 다시 그려줘서
2차 상승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2차 상승이라보다는 쌍봉으로 다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그건 아주 큰 그림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늘 지금처럼만 같은 7,400원 평단이신데 61선 정도면 한 7,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떤 이 하향 추세 구간에서도 자 보십시오. 하향 추세 구간에서 저점 낮추고 고점을 낮추는 이 구간에서도 근데 이건 좀 차트가 다르죠.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살짝씩. 근데 이 구간에서도 만난다고 한다면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고점을 생각한다, 이번 반등의 고점을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격이 6,000원대 6,000원대 후반대까지는 올 것 같아요. 6,700원, 800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때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타실 수 있으면 조금 물을 타셔서 그때 좀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좀 덜어주십시오. 당분간만이라도. 그리고 4분기는 오른다 라는 생각을 일단 전제에 두시고, 올라도 하지만 이 정도까지만 오른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4분기에는 악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CS,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 뭐 리스크라든지 뭐 은행 하나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한다면 바닥은 지지하는, 바닥이라고 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지지하는 지지선은 2200선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상하를 정해 놓으시고 좀 생각을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시장을 대응하시기에 유연해지실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 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 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네.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 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 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게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1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정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경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 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잡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1개에서 5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하다 네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네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이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 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